여러분, 혹시 뇌졸중이 얼마나 조용하게 다가오는지 아세요? 머리가 지끈거리면 두통이겠지. 귀에서 소리가 나면 이명인가? 어지러우면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그냥 넘기셨던 분들 계시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뇌졸중 직전에 나타나는 진짜 신호는 두통도 아니고 이명도 아니고 어지럼증도 아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도 잠깐이면 낫겠지 하고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오늘 제가 제대로 짚어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영상 하나 자신과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살릴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길 수 있으세요? 뇌졸중은 쓰러지는 순간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전날도, 그 전주도, 심지어 몇 달 전부터 이미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 신호를 알아채는 눈을 가지고 계신 분과 모르고 지나치는 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건강 지키기 위한 정보 계속 만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뇌졸중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하나의 병이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뇌경색, 하나는 뇌출혈이에요.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거예요. 혈액이 흘러야 할 길이 막혀버리면 그 뒤에 있는 뇌세포들이 산소를 못 받아서 죽기 시작해요. 물이 끊긴 논처럼요.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뇌출혈은 반대예요.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뇌 안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터진 수도관처럼 물이 엉뚱한 데로 흘러넘치는 상황이에요. 증상은 두 경우 모두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게 막힌 건지 터진 건지를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일반인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의사도 CT나 MRI를 찍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종류를 맞히는 게 아니라 의심이 드는 순간 바로 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나올 응급처치 부분에서 아스피린 이야기도 할 건데요. 바로 이 두 종류의 차이 때문에 함부로 약을 먹이면 안 된다는 거 미리 기억해두세요. 뇌졸중의 진짜 무서움은 쓰러졌다는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그 전에 조금씩 망가져온 혈관이 어느 날 한계를 넘어서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결국 혈관을 망가뜨리는 원인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두통이 오면 뇌졸중 신호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두통만으로는 뇌졸중을 의심하기 어려워요. 두통은 너무 다양한 이유로 생기거든요. 뇌졸중 직전에 나타나는 진짜 신호는 좀 달라요. 가장 먼저 얼굴 한쪽이 축 처지는 느낌이에요. 웃으려고 했는데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고 반대쪽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원인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가족이 봐줘야 해요. 두 번째는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거예요. 물건을 들다가 떨어뜨린다거나 걷다가 한쪽 다리가 질질 끌린다거나 하는 느낌이요. 잠깐 저린 것과는 달리 이건 움직이려고 해도 뜻대로 안 돼요. 세 번째는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는 거예요. 평소처럼 말하려고 했는데 혀가 꼬이는 느낌, 발음이 뭉개지는 느낌이요. 아니면 반대로 상대방이 하는 말이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들리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시야 문제예요. 한쪽 눈이 갑자기 흐려진다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거나 하는 증상이요. 눈이 침침한 것과는 달라요. 갑자기 한쪽,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포인트예요. 다섯 번째는 갑자기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걷다가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가만히 서 있는데도 흔들리는 느낌이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몸이 술 취한 것처럼 휘청거리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와는 전혀 다른 두통이에요. 그냥 두통이 아니라 살면서 이런 두통은 처음이다 싶은 수준의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시작되면 이건 뇌출혈 가능성을 의심해야 해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신호들이 잠깐 나타났다가 10분, 20분 만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 괜찮아졌네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이게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걸 의학적으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뇌가 곧 큰일 날 수 있다고 보내는 마지막 경고인 거예요. 이게 있고 나서 며칠 안에 진짜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호들 혹시 지금 당장 떠오르는 분 있으세요? 며칠 전에 팔이 좀 이상했는데 갑자기 말이 꼬였는데 금방 괜찮아졌어 하는 경험. 그냥 넘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참 중요한 영상이에요. 말이 꼬이거나 한쪽이 마비되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면 그건 전조 증상이 아니라 이미 뇌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전조라는 말이 아직 시간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되살리기 어려워요. 두통만 있을 때는 편두통이나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근데 두통이 있으면서 동시에 한쪽 팔에 힘이 빠진다거나 말이 꼬인다거나 시야가 흐려진다거나 하는 신경학적 증상이 같이 붙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그리고 부모님이나 형제분 중에 뇌졸중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같은 증상이 나타나도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걸 중풍의 전조라고 봐왔어요. 기운이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머리 쪽으로 열이 몰리거나 혈이 막혀 흐름이 고르지 않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봤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몸이 보내는 불균형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는 건 같은 이야기예요. 조금 쉬면 낫겠지라는 말. 이 순간만큼은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손발을 못 쓰게 된다거나 말을 잃어버린다거나 하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그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없어요. 증상을 분석하는 시간보다 병원에 가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119에 전화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그냥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9 구급대가 오는 동안 이미 병원에 연락이 되고 응급실이 준비를 시작해요. 직접 운전해서 가는 것보다 구급차로 가는 게 도착 후 치료 시작이 훨씬 빨라요. 의식이 흐려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몇 시 몇 분에 어떤 증상이 처음 나타났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뇌경색의 경우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증상 시작 시간을 알아야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돼요. 핸드폰에 메모하거나 소리내서 기억해두세요. 세 번째, 억지로 물을 먹이거나 약을 먹이면 안 돼요. 의식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삼키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정말 위험해요. 여기서 아스피린 이야기를 드릴게요. 뇌졸중에 아스피린 먹이면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이건 상황에 따라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뇌출혈인 경우에는 피가 이미 터져나오고 있는 건데 거기다 혈액이 더 잘 흐르게 하는 약을 먹이면 출혈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의사 처방 없이 아스피린을 임의로 먹이는 건 하지 마세요. 의식이 애매한 상황이라면 혼자 두지 마세요. 옆에서 이름 불러주고 손잡아주고 구급대 올 때까지 곁에 있어주세요. 가족 중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웃어보라고 해보세요. 얼굴 양쪽이 고르게 움직이는지 봐요. 그 다음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라고 해요. 한쪽이 축 처지는지 봐요. 그리고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해보라고 해요. 발음이 뭉개지거나 이상하면 바로 119예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이제 예방 이야기를 해볼게요. 뇌졸중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가 뭔지 아세요? 혈당도 콜레스테롤도 아니에요. 바로 혈압이에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 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풍선에 계속 바람을 불어넣으면 결국 어딘가 약한 데서 터지잖아요.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높은 압력이 반복되면 혈관이 서서히 망가져요. 근데 혈압은 특이한 게 증상이 없어요. 아프지도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는 멀쩡한데 혈압이 높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혈압을 침묵의 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병원에서만 재는 혈압보다 집에서 꾸준히 재는 혈압이 오히려 더 정확한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 가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30분 뒤,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 같은 시간대에 조용히 앉아서 5분 쉬고 재는 게 좋아요. 혈압을 올리는 게 짜게 먹는 것만이 아니에요. 체중이 늘어나면 혈압이 올라가요. 잠을 못 자도 올라가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올라가고 술을 자주 마셔도 올라가고 운동을 안 해도 올라가요. 결국 생활 전반이 혈압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혈압약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더라. 그래서 안 먹는 게 낫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이건 반대로 생각하셔야 해요. 혈압약은 높아진 압력을 조절해서 혈관이 더 망가지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당장 증상이 없어도 위험을 미리 줄이는 치료예요. 물론 약 말고 생활 습관으로 혈압이 잡힌다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약이 필요한 수준인데 안 먹으면서 버티는 건 혈관을 매일 조금씩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혈압 다음으로 중요한 게 식사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가 아니에요. 방향의 문제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밥, 빵, 면, 떡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드세요. 이게 나쁜 음식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위주로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해요. 그게 혈관에 부담을 줘요. 간식도 마찬가지예요. 과자, 달달한 음료수, 야식, 편의점 음식 이런 것들이 혈관 건강에 불리한 건 맞는데 절대 먹지 마라가 아니라 자주, 많이, 아무 생각 없이 먹는 패턴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기름지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이 혈을 탁하게 만들고 혈관의 순환을 방해한다고 봤어요.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예요. 혈액의 질과 흐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뭘 드시면 좋으냐? 채소를 몇 끼 드시는 게 좋아요. 단백질은 생선이나 콩류, 두부 같은 것들로 챙기시고요. 견과류는 간식으로 소량씩 드시면 좋아요. 정제된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나 통곡물 쪽이 혈당에 덜 부담돼요. 과일은 좋지만 과하게 드시면 단이 많아서
역시 조심하셔야 해요. 기름 이야기도 짚고 넘어갈게요. 튀김, 가공육, 삼겹살 같은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시면 혈관에 기름 찌꺼기가 쌓이기 쉬워요. 반면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지방으로 조리하면 상대적으로 덜 부담돼요. 근데 좋은 기름이 혈관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표현은 과장이에요. 좋은 기름도 많이 먹으면 칼로리 부담이 있어요. 대체하는 거지. 많이 먹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 식사의 방향은 이렇게 잡으세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규칙적으로, 달고 기름진 것보다 담백하고 자연에 가까운 것으로. 그 방향만 잡아도 혈관은 달라질 수 있어요. 약은 이미 망가진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은 그 전에 망가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요. 피우는 양이나 기간과 상관없이 지금 끊는 게 제일 좋아요. 끊는 게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근데 끊는 시점이 늦을수록 이미 받은 손상은 더 커지고 있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소량은 큰 문제가 없다는 연구도 있어요. 근데 자주 많이 마시는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약하게 만들어요. 특히 잠들기 전에 배시는 습관적인 음주는 수면의 질도 함께 떨어뜨려요. 체중 관리는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니에요. 체중이 늘면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져요. 살이 좀 쪘다고 당장 큰 증상이 없으니까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혈관은 그 사이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운동은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매일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낮아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혈관 탄력이 유지돼요. 헬스장 다니기 어려우시면 그냥 밖에 나가서 걸으세요. 천천히라도 매일 걷는 게 한 달에 한 번 격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잠도 중요해요. 잠을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흔들리고 혈관에 염증 반응이 생겨요. 잠을 잘 자는 것도 혈관 건강의 일부예요. 그리고 검사를 미루지 마세요. 40대부터는 특히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는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만약 뭔가 나왔다면 일찍 발견한 게 훨씬 다행인 거예요. 비싼 검사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진 위험 요인에 맞는 검사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받으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검사를 겁내지 마시고 알아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세요.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처럼 보여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매일 조금씩 쌓여온 혈압, 혈당,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가 결국 한 번에 터진 거예요.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그 즉시 119예요. 잠깐 괜찮아졌다고 넘기면 안 돼요. 혈압은 예방의 핵심이에요. 집에서 꾸준히 재고 높으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약은 보조예요. 주인공은 매일의 선택이에요. 오늘 이 영상 주위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알아야 건강하게 같이 오래 살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김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